제가 이제 휴대폰을 들고 들었는데 우리가 그 여기 법원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들어가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가르쳐 드리려고 이야기할 거. 휴대폰 다 무음으로 해놓고 일단 울리면 안 되니까. 휴대폰.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제 우리가 공개된 정보니까 휴대폰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인터넷, 여러분 컴퓨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셔도 되고 하는데 수시로 여기 들어가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활용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지식 이것만 배워도 이거 괜찮은 물건이 쭉쭉 항상 자주 들여다보면서 검색하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 한번 찾아가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좋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혼자 가기 뭐하면 좀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해서 한번 법원도 많대요. 부산은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괜찮은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남들은 이걸 얼마에 입찰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나 같으면 금액을 한 이 정도 쓰고 싶은데 다른 사람 얼마 쓰는가 비교해봐서 아하 내가 이거 경락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럼 별거 없어요. 그럼 가서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느껴. 나보다도 더 어리버리한 사람이 있네. 이거 느껴요. 거기 가서 보면 정말 황당한 실수하는 경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들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못해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가면 그리고 그 분위기 이런 거. 자 그럼 경매 절차도 이제 우리 그림 봅시다. 절차도 보면서 우리가 자 먼저 이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자 경매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경매가 두 종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제 경매, 의무 경매. 그래서 강제 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자 보통 집행 권한을 얻어서 신청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의무 경매는 주로 이제 담보권자가 그 물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 절차는 일단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채권자가. 자, 그럼 이제 경매를 신청할 때 거기 보시면 그랬죠? 자,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 이게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이거 써놓으세요, 거기다.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 옆에다가 강제 경매. 그 다음에 담보권자 이러면 의무 경매. 이렇게. 자,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그랬잖아요. 경매 비용 예납 그랬죠. 그래가지고 가로 안에 뭐라 했어요? 경매 신청자. 그러니까 경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경매를 신청할 때 그 비용을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은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경락대금에서 가장 먼저 줘요. 그러니까 이거 공짜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경락대금에서 가장 먼저 이건 배당을 받아요.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매를 신청하려면 채무자는 돈이 없으니까 뭐 경매 비용 내거나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채권자가 그 비용을 내고 그리고 채무자 그 부동산 경락이 이루어지면 그 경락대금에서 제일 먼저 이걸 빼서 이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거 영순위 배당, 그래 영순위. 자, 그러니까 이 비용은 나중에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비용이 얼마냐 하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게 정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용 같은 거 나중에 얼마 정도 내냐 하면 사설 경매 이런 업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 굿 옥션, GG 옥션, 또 부동산 페인. 제가 이제 좀 저렴하게 이용하는 게 한국 경매 뭐 이렇게 있는데 좀 비싼 메이저급은 이런 데는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거 사이트 이용하는데 막 80만 원, 90만 원. 그런데 그렇게 뭐 가입해가지고 경매 여러분이 꾼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필요한 거.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요, 우리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을 지네가 다 분석해서 그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이 걱정할 건 없어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씩 가입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저렴하게 한 달짜리 가입하면 막 3만 원도 안 돼요. 한 달 이용료. 그럼 이런 거를 하나 딱 해놓고 그때그때 검토해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런데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런 것은 비용이 얼마고 이런 거 딱 그 계산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중개보수도요. 그 중개하는 사무실 가면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쫙 계산해서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경매를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채무자와 관계에 있어서 또 경매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그건 경매 신청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되고 하니까. 단지 이제 우리는 이제 경매 절차 참가해서 경락을 받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요. 이때 이제 자, 그 비용을 경매를 신청하면서 비용을 미리 납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매 절대 공짜 아닙니다. 법원이 그냥 공짜로 해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경매 이제 법원에서 이제 접수를 받아요. 그럼 그 밑에 화살표 들어가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자, 경매 신청한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다 받아주냐? 그러지 않아요. 자,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 그 채권액이 한 3억이야. 근데 경매를 신청한 물건이 얼마냐? 5천만 원짜리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줘. 그러니까 경매는요. 그 물건을 경락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잉여 남는 게 있어야 채권자가 어느 정도 채권 회수할 만한 게 있어야 받아주는 거지 무조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면 이제 법원에서 이 경매를 받아줄지 말지 판단을 해볼 거잖아요. 그 판단을 한 이틀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경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자, 이틀이네. 자,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면 이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 이제 뭐 하냐? 오른쪽 봐봐. 이제 거기 오른쪽. 그 경매 개시 결정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압류를 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이 이제 경매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또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은 경매로 넘어와서 진행 중입니다라고 이제 알리는 건데, 아까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소송하기 전에 뭐 압류해 놓는다고 그랬죠. 그때는 가압류 등기를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압류 등기를 따로 안 해요. 그냥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압류 효력이 그러면 발생을 하는데 언제 발생하느냐? 자, 이거 시험에 나와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서를 채무자한테 송달해 줘야 됩니다. 당신 부동산 지금 당신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당신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송달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물상보증 같은 거 있다. 혹시 물상보증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보증을 서는데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보증 서는 게 아니라 내 물건으로 보증 서겠다가 물건으로 보증 서준다 이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소유자한테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요. 물상보증이 있다면. 자, 그런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그리고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느냐면, 자, 이제 집행관한테 말해가지고 그 법원에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등기를 해요. 자, 그 부동산 갑구란에 이제 등기가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간단히 경매 등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채무자한테도 뭐 한다고요? 송달.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채무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등기도 하고 알려주는데 둘 중에 빠른 날 압류 효력이 생겨요. 둘 중에 빠른 날. 보통 이제 등기할 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압류 효력이 생겨.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등기가 되면 이 부동산 자동으로 압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로 압류 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경매 등기가 있으니까. 따로 압류 등기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 등기를 되고 그다음 이제 밑으로.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요.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합니다. 자, 법원에서는 여기서 이제 배당 요구란 말은 이 채무자에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보니까 전세권 등기도 있고 근저당도 있고 막 또 다른 압류권자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등기부상에 등기는 되어 있지 않는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다른 채권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니네들 이 부동산 경매를 할 테니까 돈 받을 게 얼마인지 배당 요구 하시오 이 말이에요. 배당 요구. 그러니까 자기가 채권자인데 이때 배당 요구를 안 하면요. 나중에 배당 못 받아요. 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왔어요. 그럼 그 주택의 세입자도 어때요?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받아야 되죠. 그럼 이 세입자도 보증금을 경락대금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자도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대상이 되면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배당 못 받아.
자,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종기. 자, 이 마감 날짜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야 돼. 이때까지. 그래서 이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이것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한다는 것은 이제 알린다는 얘기잖아요. 공고. 자, 그래서 이제 채권자들은요,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배당에서 배제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후순위가 배당을 받아갔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야, 실은 내가 너보다 선순위인데 내가 깜빡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거든. 그 돈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요구 꼭 해야 돼. 자, 그러면 거기 왼쪽으로 봐요. 이제 왼쪽으로 돼 있죠. 연결돼 있죠. 자, 왼쪽 박스 봐봐요.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를 하는데 이거 압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거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일주일 내에. 자, 이것은 이제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실제 시험에. 자,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기는 언제로 정한다고요? 첫 매각일. 첫 매각기일 이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각기일이란 말은 이제 뭐냐면 경매하는 날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 경매하는 날짜보다 뭘로? 더 빠른 날. 왜냐면 그래야 경매 참가하겠다는 사람들이 채권자가 몇 명이고 이들 채권액이 얼마인가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참가하게끔 하려고 이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자, 그런데 거기 3번에 보니까 배당 요구에 따른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누구냐면 이제 전세권자에 해당되는데, 자, 우리가 3교시 때 권리 분석할 때 이거 설명할게요. 자, 지금은 놔두세요. 근데 이거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3번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뭘 하느냐? 이제 매각, 자, 준비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경매 법정에 가면 거기서 이렇게 안내도 마이크 들고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매 절차 진행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집행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1번. 자, 매각 준비 봐봐요. 현황조사죠. 그럼 이제 법원에 이제 이렇게 집행관들이 있는데 여러 명 있어요. 또 몇 명. 직접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한 조사로 다 갑니다. 현장 가요. 그래서 이제 주택가 때문에 거기 임대차 관계, 즉 세입자가 있나 없나 이런 거 다 조사해요.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나 없나, 또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다 조사합니다. 한 번 조사하러 갈 때마다 이 사람들한테 수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것도 꽤 신빙성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소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 신고 최고 그랬죠. 여기서 공무소가 어디냐면 주로 세무서예요. 혹시 니네들도 이 사람한테 세금 못 받은 거 있으면 그 체납액이 얼마인가 빨리 신고해라. 그래서 여기서 배당 받아가라 이거 배당 받아가라. 그래서 이제 세무서도요 이렇게 총국 배당 요구 다 해서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들한테 채권 신고하라고 달려줘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보니까 저당권, 뭐 전세권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당신들 채권자라고 등기돼 있는데 채권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배당 요구 빨리 하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평가 및 최저 매각 가격 결정 그랬죠. 자, 이제 부동산 평가를 합니다. 이건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맡긴데 요즘은 감정평가 법인한테 많이 맡겨요. 개인한테 안 맡기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를 합니다. 얘네들이 평가한 걸 뭐라고 하느냐? 감정가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 감정가를 토대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요. 이때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은 자, 이 부동산 이 금액으로 이제 경매를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감정가가 약간 거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정가보다 금액을 좀 더 낮춰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냥 그 감정가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자, 이들이 평가한 감정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 주변 비슷비슷한 평형대랄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비슷한 거? 그러면 시세가 얼마인지 같이 비교해봐야 돼. 그래서 그 감정가하고 현 시세하고 얼마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경매 참가할 때는 이들 감정 평가한 게 한 6개월 전 거예요. 경매로 넘어올 때까지는. 그럼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올랐는지 아닌지 이것도 다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그런 걸 이제 또 나중에 공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만일 최저 매각 가격을 자, 여기서 만일 최저 매각 가격을 얼마로 자, 3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3억부터 경매한다 이 말이에요. 자,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걸 줄여서 이제 매물서 이렇게 말하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비치한다 그랬잖아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뭐냐면 이들이 자 조사한 내용 있잖아요. 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그 물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이제 서류에게. 예전에는요, 이제 이거 법원에 거기 비치하게 돼 있어요. 이게 경매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법원에 비치합니다. 근데 요즘 이거 안 해요. 왜 안 하냐? 옛날에는 자, 오늘 경매를 한다 그러면 오늘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30개야. 그러면 그 30개 각각의 명세서가 법원 테이블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A4 용지를 출력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한 현황에 사진도 찍고 권리관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호치케이스 딱 찍어가지고 쫙 세팅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경매 이제 법정에 참가로 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이걸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경매 참가하고 싶은 물건을 법원에서 조사한 것과 내가 조사한 거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혹시 내가 조사를 하는데 빠뜨리거나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확인 또 해봐야 돼. 이거 확인할 때 조심해야 돼. 침 묻혀가면서 이렇게 표시 내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본 흔적이 없게 만들어야 돼. 왜냐? 내가 봤던 흔적이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물건 경락받기 위해서 어때요?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금액을 쓸 때 높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높게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흔적을 안 남겨야 돼. 그러니까 이거 깔끔하게 봐요. 그거 사진 찍고 이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사진 못 찍어요. 근데 요즘 이제 이런 A4 용지를 출력 안 해요. 지금 이제 인터넷 됐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가 돼 있어요. 한쪽 벽에 모니터 있어요. 여기서 바로 보거나 바로 거기 다 볼 수 있는 모니터. 그리고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볼 건데 스마트폰에서 대충 몇 가지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제 종이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종이로 할 때는요, 눈치 작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락받고 싶은 물건 그 명세서를 누가 손대는지 계속 법원에 가가지고 앉아서 감시해. 그냥 하기 뭐하니까 신문 보는 척 해야 돼.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진짜예요. 그거 진짜로 그랬어. 예전에. 그래서 일부러 그 옆에서 누가 눈독들이. 근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 멤버가 있잖아요. 학원 수강생들. 그럼 이제 법원 견학 한번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명세서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 타깃을 정해놓고 그 물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도 연습 삼아 금액을 얼마 써볼지 나름대로 한번 골라서 연습해보고 실제로 그 명세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법원 견학에서 볼 거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래요. 그럼 이제 한 10대 명 우르르 몰려갈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이 사람들은 막 침발라 가면서 넘겨버려, 꾸기고 난리를 쳐놔버려, 난리. 그러면 이제 진짜로 경매 참가하겠다는 사람은요, 어떨까,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우와, 이거 경쟁자가 많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단독 입찰인데 금액을 많이 쓴 거야. 완전히 그냥 단독 입찰인데 얼굴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견학당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단독 입찰인데.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적을 남기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이 아줌마들이, 몰라. 갔다가 그냥 침 발라가지고 구기고 난리를 쳐놔버려, 난리. 그래서 이제 그걸 단속하고 이제 못하게 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 모니터로 이제 다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세서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자료 분석을 그 법원에서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냐. 매각 기일 및 매각 결정기일을 지정 공고합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매각 기일이 이제 경매하는 날짜고요. 매각 결정기일인데 경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매를 했는데 혹시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참가해서는 안 될 사람이 참가해서 1등이 됐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을 일주일 동안 검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허가할 건지 불허할 건지를 결정하는 날이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그러면 이 각각의 날짜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공고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옆에 봐봐요. 최초 매각 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후 그랬죠? 14일 외워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공고는요, 적어도 며칠 간격을 둔다면 14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12월 1일 날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경매는 적어도 언제 해야 된다? 12월 15일. 14일을 간격을 둬야 돼. 그래야 이 공고를 보고 이 2주간 우리가 뭐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건 분석하고 권리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 준비 기간 2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 공고가 있잖아요. 이 공고 날짜를 보면 2주일 후에 이제 언제 한다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이게. 그 달력에. 자, 그래서 매각 결정기를 뜨는데,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는요, 매각일로 또 며칠로 잡는다고요? 7일. 그러니까 이제 7일 동안에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허가할 건지 불허할 건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이걸 보고 이날 물건이 경매로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준비를 해서 참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 한번 열어봐요. 스마트폰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대법원 경매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대법원 경매.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법원 이렇게 쭉 떠요. 떴어요? 자, 거기 들어가세요. 대한민국 법원 경매 이렇게 뜹니다. 그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자,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가신 분. 아니, 다음에서 대법원 경매 이렇게 치고 검색을 누르세요. 대법원 경매. 그러면 맨 처음에 대한민국 법원 해가지고 그 사이트가 뜬다니까요. 그러면 법원 들어갔어요? 자, 혹시 모르고 있으면 옆에 좀 가르쳐 준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맨 처음에 메인 화면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서울지방법원 나와요. 여기 메인 위에 봐봐. 여기. 찾았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꺽쇠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쭉 떠요, 리스트가. 그러면 여기 부산지방법원 치세요. 부산지방법원 거기 맨 끝에 동그라미 있어요. 여기 딱 누르면 이걸로 바뀌어요, 부산. 자, 여기 맨 가운데 보면 여기에 서울지방법원이라고 먼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 꺽쇠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밑으로 쭉 뜨는데 여기서 부산법원 하나 찾으세요. 찾았어요? 자, 그래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메인 위에 여기 보시면, 여기 메인 위에 보시면 여기에 또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매각 공고라고 나와요. 찾았어요? 에? 경매 공고. 그러니까 경매 공고. 경매 공고 찾았어요? 네. 왜 여기는 잘 안 떠? 자, 일단 경매 공고 쳤죠? 네. 경매 공고 치면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거 나와, 이거. 이 날짜 나와. 매각 공고 기일이라고. 경매 공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오면 그 부동산 매각 공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매각 공고를 치세요. 그러면 달력이 떠요. 달력 떴어요? 달력 떴죠? 그럼 그 달력에 보니까 오늘 날짜 봐봐요. 아니, 오늘이 12월 7일인가요? 거기 보면 경매 3개, 그 다음 경매 4개, 경매 7개 막 이렇게 있죠? 경매 법정이 크니까 개별로 그날 물량을 따로따로 이렇게 배정을 해요. 그러면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도 크니까 이러는데 인천이 우리나라 제일 큰데 거기는 막 30 몇 개 막 이래요.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7일 날인데 저기 21일 거 봐봐요. 21일 거 보면 경매 1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고를 하면 2주 후에 얘기 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로 2주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것을 이미 경매 3개에서 했고, 그 다음에 2주 후는 경매 1개 21일 날. 21일 날 있죠? 그러니까 이날 이제 경매 물량이 있는데 거기 그 말에서 경매 1개란 말을 치세요. 거기 누르면 들어가요. 경매 1개, 달력에서 경매 1개를 누르면 그날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총 몇 개냐면 20건이에요. 쭉 뜨잖아요. 떴어요? 그럼 이제 그 물건 왼쪽에 보면 이제 거기 2020 타경 111 537 이렇게 나오죠. 맨 처음에 게. 그럼 경매를 타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2020년도에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타경이란 말은 경매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숫자는 접수 번호예요. 2020년도 경매 접수 번호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넘기면 이제 여기는 물건이 쭉 왼쪽에 써져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막 쭉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물건을 보고 이거 어떤가 한번 분석을 해봐서 내가 경락을 받아볼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 날짜를 뭐예요? 매각 기일인가 우리 달력에 있는 게 매각 기일. 그러니까 언제 적어도 2주 전에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 달력에 그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여러분이 물건을 쭉 거기 들어가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이거 경락 받고 싶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자, 매각 실시 그랬죠 이제. 자, 이제 이 날짜, 이 매각일 이 날짜 이제 매각을 실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매하는데 이제 법조문에 경매란 말 안 쓰고 매각이란 말이에요. 매각. 자,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1번 오른쪽 박스를 봐봐요. 자, 매각 방법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호가는 이제 우리가 골동품 시장이랄지 미술품 또는 사경매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이거 살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든다거나 아니면 번호판 든다든가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경매는요, 이렇게 번호판 들게 하는데 다 누가 들었는지 알잖아요. 왜 이렇게 알게 다 눈에 띄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경쟁해서 더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누군가 꼬박꼬박 따라와. 그럼 열받아서 계속 들잖아요. 막 둘이 싸우는 거 많이 봤죠. 그런데 거기서 아는 친구를 만났는데 야 누구야? 손 들었네? 이거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친구 부른다고 손 들었는데 이거 호가로 인정될까 안 될까? 인정됩니다. 법정 거기 경매 거기서는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들면 큰일 나. 거기서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 사면 안 돼. 그 다음에 기일 입찰이란 기일 하루 날 잡아서 지금 우리 법원에는 다 하는 게 이거. 그래서 아까 여기 들어갔잖아요. 하루 날 잡아서 달력에 날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일 하루 날 잡아서 그날 물량 쭉 떨이하듯이 경매. 그리고 기간 입찰이란 말은 기간을 줘요. 일주일 이상 한 달 이내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참가하라.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안 합니다. 자, 원래 일본에서 경매를 하는데 야쿠자들이 얘네들이 막 어때요? 담합을 하고 막 조폭을 동원해서 경쟁자 막아가지고 자기네가 경락을 받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간 입찰을 도입해서 우편으로도 참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조폭들이 경매법정에서 막아서 이제 다른 사람 참가 못해 이런 걸 못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조폭들이 없어졌는데 우리도 일단 기간 입찰이 도입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어떻게 한다? 기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일 입찰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경매 참가할 때, 자, 개나 소나 참가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입찰 보증금을 걸고 합니다. 이건 이제 매수 신청 보증금 또는 입찰 보증금 그래요. 자, 이거 체크하세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경매를 참가합니다. 이제 참가하는 걸 우리가 입찰한다, 응찰한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 A, B, C, D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경매 장난삼아 개나 소나 참가하는 걸 막기 위하여 입찰 보증금을 자, 걸고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 입찰 보증금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최저 매각 가격의 10%. 자, 이거 중에 시험에 아주 잘 맨날 나오는 게 이거예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 자, 그러니까 아까 이거. 자, 여기 3억이 10%니까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 자, 3천만 원 어떻게 해요? 수표로 딱 끊어가지고 합니다. 현금으로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법정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현금으로 들고 와가지고 아주 봉투 팡팡이 넣어가지고 입찰함에 들어가지도 않아. 자, 그래서 수표로 딱 끊어가지고 와서 그 편지 봉투처럼 생겼어요. 보증금 봉투가 편지 봉투 크기 거기다 딱 수표 넣어가지고 넣으면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걸고 참가합니다. 자, 걸고. 자, 그 다음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결정 이런죠. 자,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얼마 썼냐? 3억 5천, 3억 4천, 3억 3천, 3억 1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쓴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래요. 자, 이때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사겠다고 신고한 사람이에요. 신고. 그런데 차순위 매수 신고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안타깝게 1등이 안 됐네. 근데 나 이 물건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포기하면 내가 살게요라고 차순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차순위 매수 신고이라고 하는데, 자, 차순위 매수 신고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순위 신고는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 이 사람이 쓴 금액들 있잖아요. 자, 이들이 쓴 금액이 얼마여야 되냐면 최고가 쓴 금액, 이 금액에서 이 보증금을 뺀 것보다 많이 쓴 사람만 돼요. 그럼 3억 5천에서 보증금 10%가 3천이잖아요. 3천 빼니까 얼마? 3억? 3억 2천보다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많이 썼고 이 사람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순위 신고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차순위 신고. 그런데 이제 1등이 2명이야. 자, 3억 5천 쓴 사람이 2명이면 이 두 사람만 다시 입찰을 붙여요. 다시 금액을 써놔야 돼. 그런데 만약 차순위가 같은 금액이 2명이야. 자, 이렇게. 그럼 차순위가 2명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추첨합니다. 추첨해서 뽑아요. 왜? 1등이 내가 샀거든. 그럼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건 경쟁 안 붙여요. 1등만 경쟁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금액이 같은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금액을 다르게 하려고 3억 5천 10원 이렇게 써. 그 10원 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3억 5천 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원 때문에 1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예전에 2억 9,999만 9,990원 이렇게 쓴 사람이 있더만. 그 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차순위를 신고하냐? 차순위 안 해요. 다 대부분.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안 사겠다고 포기하잖아요. 그럼 입찰 보증금 10% 3천만 원 낸 거 있죠? 이거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석하고 참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차순위 신고 안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이 보증금 돌려줍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돌려주고 보내고 이 사람만 따로 이제 불러서 이제 그 다음 절차 진행시켜요. 자, 그런데 이제 만일 차순위도 있다고 해봅시다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차순위 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이 기다려야 돼. 나중에 이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 보증금 못 돌려받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차순위 잘 안 해요. 자, 그다음 거기 보시면 이제 1기 2회 입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루에 2번 하는데 오전에 누가 안 나타나. 그러면 오후에 한 번 더 한다는데 안 그래요. 그냥 오전에 우리 하고 끝나. 보통 이제 10시에 이제 법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행관이 한 10분 정도 안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딱 1시간 줘요. 자, 1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참가하세요. 이럽니다. 그럼 이제 참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이제 투명한 아크릴판이 있어요. 여기 입찰함인데 여기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봉투 있습니다. 입찰 봉투가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입찰표 작성하고 여기다가 보증금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1시간 동안 시간을 줘요. 그러면 이제 한쪽 벽면에 우리가 선거할 때 들어가는 기표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한 명씩 들어가서 이제 자기 금액을 써서 넣고. 그런데 보통 경매 꼭 참가할 사람 이미 집에 가서 그 들고 가가지고 이미 다 써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미리 딱 넣고. 아니면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이제 부랴부랴 참가하는 사람도 또 이제 써놓고. 1시간 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경매법정금 대부분 카페 있어요, 안에. 거기서 이제 카페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이제 마감합니다 해가지고 딱 마감하고 이제 뚜껑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이제 최고가가 누군지 이렇게 딱 찾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타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 왼쪽 화살표 보니까 유찰이라고. 왼쪽 화살표 봐. 유찰 그랬죠? 유찰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럼 이때는 어때요? 경매 다시 해야 돼. 이때 다시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세매각인데 다시 할 때는요, 이걸 가격을 깎습니다. 20에서 30% 정도 가격을 깎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 법원은 30% 깎고 보통 20% 깎아요. 혹시 여기는 얼마 깎아주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보니까 천안 그런 데 가니까 30% 깎아버려요. 한 번씩 팍팍 깎아 떨어지면, 유찰되면.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날짜 잡아서 뭐예요? 경매, 유찰이 되는 것들은. 네. 자, 그런데 이제 입찰, 이제 이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뭐 한다고요? 허가를 하든가, 자, 불허하든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나 없나. 또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데 경매 참가에서는 안 될 사람이 참가를 했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허락을 안 해줘. 허락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미성년자라지 피한정 피성년 후견 즉 제한 능력자들 못 해요. 또 채무자 참가 못 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가하면 안 돼. 또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 안 돼. 자, 내가 실은 참가하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조폭이에요. 나 참가 못하게 가둬놓고 지네들이 경쟁이 차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허를 때립니다. 불허를 하고 경매 다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불허를 하고 경매 다시 하는 거, 그 왼쪽 화살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때도 세매각이란 말을 써요. 세매각. 그러면 이때는 가격 깎아주느냐? 이때는 가격 안 깎아줘요. 저감이 없습니다. 유찰이 됐을 때는 20, 30% 깎아주는데 불허에 의해서 세매각이 이루어질 때는 저감이 없어요. 왜냐? 너 아니어도 살 사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 사람 달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깎아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깎아줄 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자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허가를 해 줍니다. 자, 이 사람한테. 자, 여기 A 이 사람 허가를 해줘요. 그런데 또 이제 이 허가 불허가 이 결정에 대해서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해관계는요, 즉시 항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 결정을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허가를 해줬는데도 항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위임장하고 인감도장을 훔쳐가지고 내 대리해서 경락을 받았다. 뭐 이런 거. 나는 이 사람한테 위임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허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경우. 또 이제 불허 같은 게 아까도 했잖아요. 내가 실은 참가하려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 조폭이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허가를 하면 안 된다. 불허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도 이제 불허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서 경락을 받은 물건이 뭐냐면 농기야. 자, 농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취득하니까 농기 같은 거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농취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 농기를 경락을 받았죠. 그러면 시구읍 면장 찾아가서 농취증을 발급받아가지고 와서 이거 제출을 해야 허가를 해줘요. 안 그러면 불허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법정 가면 특히 농지 같은 건 농취증 꼭 필요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만일 이 매각,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매각 결정 이때 하는 거야, 이때. 허가 불허가를. 그런데 이제 이때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농취증을 안 가지고 온다. 그럼 불허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보증금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해야 돼, 알고. 자, 절차를. 이거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허가 불허가 해서 이제 손해를 볼 경우에 이렇게 즉시 항고를 하는데, 자, 이렇게 즉시 항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매 절차가 일단 중단돼요. 왜냐하면 항고 이유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왜 항고를 했는지. 그럼 한 2달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딜레이 시키려고요. 사람들이 이걸 악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고 보증금을 걸고 이걸 하게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법이. 항고 보증금. 자, 그럼 항고 보증금 얼마? 그냥 10% 하면 안 돼.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10%, 20% 하지 말고 꼭 기산점 또는 기준을 꼭 같이 외워야 돼. 뭐게 10% 지금? 그렇죠. 매각 대금. 그러니까 매각 대금의 10%인데 그럼 여기 매각 대금이 얼마예요 지금? 3억은 최저 매각 가격이고. 그렇죠. 3억 5천. 이게 매각 대금이에요. 지금 3억 5천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대금 이 금액의 10%예요 이거.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이거 바꿔치기네. 입찰 보증금을 매각 대금의 10% 또는 매수 가격의 10%. 옛날에는 그랬어. 매수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 근데 자기가 써낸 금액이 10%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써낸 금액이 10%니까 보증금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계산하느라고 시간 다 잡아먹어. 그래서 이제 아예 일괄적으로 뭐야? 최저 매각이 10%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항고 보증금은 바로 매각 대금의 10%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걸 바꿔치기 시험에 엄청 잘 나와. 그럼 우리는 또 헷갈려서 틀려. 헷갈릴 거 하나도 없는데. 경매 들어가니까 최저 매각이고 항고는 이미 이제 뭐예요?
입찰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뭐다? 매각 대금의 10% 이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걸고. 그랬는데 이제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 안 뺏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항고를 해. 그래서 일단 2달간 딜레이 시켜놓고 그때 얼른 돈을 마련해가지고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서 경매 절차를 취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무자가 이걸 악용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또 그 부동산 소유자가. 그래서 채무자나 이 부동산 소유자가 항고를 했는데 보니까 항고 이유가 없어. 항고 이유도 없는데 개인이 딜레이 시키려고 한 것 같다 해서 기각당하잖아요. 항고 보증금 이거 몰수해버립니다. 이거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경매는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 방해 못하게 이걸 빼앗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항고하는 게 이제 확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또 이해관계는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이 항고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보증금 이제 돌려줍니다. 기각당해도. 대신 너 때문에 경매 절차가 지연됐으니까 지연 이자는 공제하고 돌려줘요. 연 25%. 이렇게 이제 지연 이자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항고 거의 있냐? 거의 없어요. 뭐 누구 항고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항고가 없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이 사람한테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줍니다. 대금 납부. 여기서 이거 뭐예요? 기한. 기일이 아니라 뭐다? 기한. 그럼 얼마? 한 달.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줍니다. 한 달. 그럼 이제 이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일시불로 납부합니다. 분할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완납. 이때 이제 대금을 완납을 하면 이때 이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일시불로 완납을 하면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잔금 납부한다 이런 말을 써요. 왜 잔금이란 말을 쓰냐면 자, 3억 5천 써서 이걸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으로 10% 3천만 원 냈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제외 나머지 3억 2천만 원만 내면 돼. 그 3억 2천만 원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잔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잔금 납부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이제 이 기간 내 일시불로 잔금을 납부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기재는 해야죠. 이때 본인이 등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법원이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사람이 경락을 받아서 새로운 소유자가 됐으니까 등기부 이거 이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라. 물론 이 비용은 본인이 내야 돼요. 등기 비용은 본인이 납부해야 됩니다. 이 경락받은 사람이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대. 그런데 조심할 것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대금을 완납한 순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가 이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 공고를 보고 만발이 준비를 했는데 아까 우리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빨간 글씨로 취소 이런 말 써졌잖아요. 봤죠? 그게 뭐냐면 채무자가 이 돈을 갚아버린 거예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돈을 갚아서 경매를 취하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납부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채무자가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서 경매 신청한 채권자에 갚아서 경매 절차를 취하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채무자가 이 부동산 경매로 안 넘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을 준비한다더라. 이것까지 조사해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괜찮은 물건 나왔는데 하고 준비하느라고 임장활동하고 고생 다 했는데 취하돼봐. 얼마나 허탈해. 그러놓고 이제 자기 혼자 욕해. 이런 막 하면서. 욕할 일이요? 아니면 좋은 일이요? 채무자가 변제했다는데 거기다 대고 본인이 제대로 준비 안 했어. 그러니까 경매법정 가기 전에 항상 이거 봐야 돼. 이게 취하된 건지 취소된 건지 아니면 연기가 됐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는 이때까지. 자, 그러면 한 달 정도 주고 이때 대금을 납부하라고 해요. 그럼 한 달이니까 천천히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렇죠. 빨리 해야 돼. 왜? 대금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가 갚아서 취하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는 돈 다 준비해놓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놓고 이거 뛰어들어. 자, 근데 문제는 그럼 한 달 이내 대금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때 대금을 납부를 하지 않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 그냥 이거 안 사겠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포기할까? 권리분석을 잘못한 거야. 권리분석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또 안 해야 되는 게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야. 막 몇 억짜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거
자, 2억을 더 주고 사야 돼, 포기해야 돼?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려고 대금을 납부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입찰보증금 10% 이거 뺏어버립니다.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이때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입찰보증금 날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다 자기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잘 준비해놨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뭔가 차질이 생겼다든가, 또 친구한테 빌리기로 했는데 뭔가 차질이 생겨서 여기 납부를 못했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증금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보증금 날리는 거 아깝고 이 물건도 아깝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대금을 납부하지 않잖아요. 그럼 경매가 어때요?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때 다시 이루어지는 경매는 이제 이때는 재매각이란 말 써요. 이때도 가격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안 깎아줘요. 이때도 안 깎아줘요. 왜 안 깎아준다? 너 아니어도 살 사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 부랴부랴 다시 돈을 마련해서 이 재매각일 3일 전까지 돈을 납부하면 재매각 절차는 취소하고 그냥 이 사람한테 허가해 줍니다. 굳이 뭐 번거롭게 하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냐고 포기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차순위가 그럼 내가 살게요 이제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포기하면 이제 차순위가 있으면 차순위한테 이제 대금을 납부하시오 이제 이렇게 하고요. 차순위도 없으면 이제 재매각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차순위가 자기가 내가 살게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차순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물건을 남한테 뺏기기 싫어. 왜? 지금 자기 할아버지부터 이제 물려받아서 살던 집인데 갑자기 뭔가 사정이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겠었는데 이 할아버지 집은 자기가 어때? 좀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야 되는데 한 이 정도 쓰면 될 거 알았는데 뺏긴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차순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한테 이제 포기하게 하라고 해. 그럼 포기하면 이거 어때? 날라가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보증금 줄게. 그리고 또 플러스 얼마? 이 사람 이익할 만큼 줘야지. 이렇게 사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차순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 참가했어요. 그런데 같이 참가했던 다른 사람이 내가 차순위 신고할게요. 이런 말을 들었어. 어떨까? 제가 그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경매 참가했는데 이 사람 차순위 신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떠냐 돌아서서 아싸 이러더라. 지 돈 한 푼 안 들고 뭐예요? 이거 건지잖아요. 이거 또 행운이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세금 한 푼 안 들고 몇 천만 원 그냥 건지는 거예요. 좋잖아요. 물론 이거 뭐 나중에 이제 다르게 활용해서 이익도 되는데 이런 경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순위가 누가 내가 경락판 1등이 됐는데 지금 차순위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아싸 하면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나는 내가 필요해 그러면 신경 꺼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내가 투자 목적으로 참가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협상해가지고 얼마 더 줄래 이러면 돼요. 그 사람 아싸 그러더라고. 앉아서 다 웃고 그러던데. 예전에 어떤 토지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 토지는 뺏기고 싶지 않았나 봐. 아마 그 가족이나 누가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재매각 뭐 거의 이런 것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미리 다 돈 준비해가지고 참가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돈 없으면 이거 바로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한 80%까지 대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 법정 가잖아요. 그럼 이제 사채업자들이 명함 돌립니다. 자, 우리 대출 이렇게 해줍니다. 해가지고 뭐 80%까지 얼마 해가지고 이자 해가지고 막 명함 뿌려요. 그럼 한번 분위기 봐봐요. 그런 데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대신에 이자가 세고 은행권은 한 60에서 70%. 은행은 많이는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자는 아무래도 사채업자보다는 좀 저렴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대금을 완납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금을 완납하면 이걸로 이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배당을 합니다. 이제 배당은 아까 여기 배당 요관 채권자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배당 요관 채권자 이제 배당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배당표가 만들어지면 이 배당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그런 게 있어요. 대금 납부해가지고 동그라미 4번 보니까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 경우 배당액과 매각대금 상계할 수 있다 이랬죠. 상계가 뭐냐면 이 A가 자기도 채권자야. 자기가 1억을 받을 게 있어. 그러면 3억 5천 납부하고 또 1억 배당 받고 번거로우니까 1억은 쌤쌤해서 얼마만? 2억 5천만 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쌤쌤 할 수 있어요. 이거 상계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 절차는 이제 대금을 납부하고 이제 14일 내에 실시합니다. 이제 그래서 따로 이제 배당 법원에서 따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및 인도 명령 명도 소송인데 무슨 얘기냐? 자, 이 사람이 이제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주택이라고 해봐요. 자, 이 주택이 지금 이제 경매로 넘어왔는데 A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자 3억 5천을 쓰고 이걸 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채무자는 도망가고 없고 처자식 남아있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인데 이걸 확정일자랄지 또는 대항 요건 이런 걸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야 돼. 그래서 자기는 보증금 배당을 못 받고 쫓겨나가야 될 상황이 돼. 그럼 쉽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겠죠. 이 사람들은 이게 전 재산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무가내로 버텨요. 근데 이거요, 경락받은 사람이 쫓아내야 돼요.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인간적으로 차마 이런 사람 쫓아내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 대한 인식이 그래. 이렇게 사람들 말이야 쫓아내고 네가 차지해서 뭐 하겠냐. 그렇게까지 꼭 돈을 벌어야 되느냐. 막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힘들면 법원에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인도명령은 이제 당신네가 공권력의 힘으로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대금을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6개월 이내에 신청.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6개월에 신청합니다. 대부분 인도명. 왜 본인이 안 해요, 요즘. 예전에는 이제 이걸 좀 본인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차마 내보내기가 그러잖아요. 대신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금액 감안하고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고수들은 인도명령 안 하고 내가 그럼 이사 비용을 한 돈 100만 원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사 비용 주면서 이제 나가라고. 근데 더 고수가 있어. 그 돈 받고 안 나가. 진짜 경매가 뭔지 아는 더 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물건 조사로 갈 때 이제 임장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꼼꼼히 봐야 돼요. 근데 낮에는 불이 꺼져 있고 잠겨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도 가봐야 돼요. 있나 없나. 그래서 이제 꼬마가 있으면 꼬마한테도 물어보고 여기서 사느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고. 그래서 집행관들도 그 조사하는 거에 막 3살짜리, 4살짜리한테 물어본 것도 다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철저히 여러분이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해서 이렇게 경락을 받습니다. 거기 이제 명도 소송은요, 대금을 납부 6개월이 지나버리면 인도명령은 간단한데 이제 지나면 소송으로 가야 돼. 재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명도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인도명령을 통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경우.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당.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배당 받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세입자인데, 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배당받고, 자, 자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배당을 못 받았을 때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어요. 그럼 그거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그 금액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배당까지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다 배당을 받는지 못 받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배당을 못 받아도 내가 이 물건 넘겨봤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막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끝나고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공부를 해놓으면 좀 좋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를 쭉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나머지 그 프린트 이제 하나 있죠. 권리 분석. 자, 그럼 이제 이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쓸만한 물건 이제 찾는 거. 자, 이거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도록 합니다.